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엑셀 작업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핵심 함수 10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는 함수가 한 500개가 넘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모두 외운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엑셀 함수가 사용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때그때 함수의 용도를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엑셀 작업을 할 때 이 수백 개가 되는 함수를 모두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게 저는 모아서 한 10개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의 함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함수들도 다 같은 원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공부하면 나머지 함수들은 시간 날 때 천천히 또는 필요할 때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10가지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함수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떤 설문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의 어떤 효과, 반응 효과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의견들을 조사할 때 그런 것들을 평균값을 내거나 또는 어떤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주로 함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비용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런 보고를 위해서 엑셀 함수는 매우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10가지는 어떤 함수들을 말씀드릴 것 같냐면, 첫 번째 합계를 구하는 함수 sum, 조건을 구하는 함수 if, 평균을 구하는 함수 average 함수, 그 다음에 숫자 입력된 셀 개수 count,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counter, 최대값 max, 최소값 min, 표준 편차 계산하는 stdev 함수, 조건 맞는 데이터 합계 sumif, 조건에 맞는 셀 개수 countif, 이상 10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에서의 수식 작성과 함수 수식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산수는 주로 산술연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사칙 연산으로 주로 이루어졌죠. 더하기, 뺄셈, 곱셈, 나눗셈, 승수, 백분율, 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서 산술 연산자를 쓸 때는 항상 등호를 먼저 쓰고 그 이후에 어떤 그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게 돼 있죠. 근데 그 나누는 것이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셀 주소를 갖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눕니다. 셀 주소를 갖고 나눈다는 얘기는 그 셀 주소에 있는 값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다는 의미죠. 그런데 엑셀에서는 주로 이제 해당 셀의 주소를 기반으로 그런 수식을 이렇게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반적인 산술 연산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교 연산자가 있는데, 비교 연산자는 같다, 크다, 뭐 작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등호와 부등호로 이루어진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는 1보다 크다. 이거는 true 값이 되죠.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교 연산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엑셀 그 계산식과 수식 계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계산식을 수식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면 어떠한 계산을 한다는 것은 등호가 들어가서 여기 같은 경우는 D3셀과 D2셀을 더하라고 되어 있죠. 셀 주소를 더하라는 얘기는 해당 셀 주소에 있는 값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수식은 항상 등호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런 수식으로 나타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수식 안에는 함수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D4셀과 D4셀과 E4셀이 여기죠. D4셀이 여기 없네요. D4셀이 E4셀보다 크면 1이고 작으면 0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는 지금 숫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0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함수는 항상 함수 이름이 있고 그 가로가 쓰여져 있어서 그게 인수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어느 함수에서나 이제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엑셀에서의 함수 수식을 작성하는 원리 및 그 방법과 작성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엑셀은 함수가 수백 개에서 뭐 더 응용한 것들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함수들의 원리들은 항상 똑같다는 거죠. 보통은 함수 수식이 들어갈 때는 등호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함수명이 들어간 다음에는 가로가 열리고 닫히면서 그 안에는 인수들이 들어간다라는 말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인수는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실제 함수를 보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셀 범위에 있는 숫자들의 합계를 구하는 썸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함수는 우리가 어떠한 이 썸함수는 이퀄하고 썸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는 지금 F24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썸 함수를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직접 입력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을 통해서 썸 함수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썸 함수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등호를 입력하시고 s 썸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가로 열고 여기 사이에 그 함수를 구하는 건데, 여기 잠깐 보시면 이 썸 함수는 썸이라는 이름, 합계를 구하는 썸 함수고요. 그 안에 인수가 있습니다. 인수가 하나가 있죠. 셀 범위가 들어가 있네요. F11 값부터 F23셀까지의 값을 더하라라는 합계 함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계 함수라고 부르고 있고요. SU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썸 함수를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썸 함수는 SUM이라는 수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수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맨 먼저 아까 제가 했던 바와 같이 일단은 합계를 구하는 썸 함수를 입력을 했죠. 그래서 등호를 하고 썸을 입력하고 가로 열고 요 셀 범위를 지정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 썸 함수를 통해서 요 셀 범위의 합계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썸 함수 이해하시죠? 자, 썸 함수를 보통 엑셀 책이든 엑셀 수업을 해도 가장 먼저 배우는데, 썸 함수가 가장 많이 쓰이고 되게 기본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하나는 이게 논리적인 함수로서 이런 if 함수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떤 학생이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90점이 아니면 불합격이다, 이런 조건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함수로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if 함수는 항상 인수가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의 값이 참이면 두 번째 값을 실행하고, 처음의 값이 거짓이면 세 번째 값을 실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우리가 이 수식을 잠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인수가 바로 요 3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긴 뭘까요? 이 최은영이라는 최은영인 사람이 판매량이 12개가 넘거나 이상이면 3,000원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인수를 반환하라,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인수에는 여기 또 하나의 중첩돼서 이제 if 함수가 사용되네요. 어떻게 됐냐 하면 그렇다면은 이것이 12보다 이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8보다 8 이상이냐? 8 이상이면 2000이라는 값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반환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수가 아니면 차이면 두 번째 인수, 첫 번째 인수가 거짓이면 세 번째 인수를 반환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인수가 수식일 수도 함수일 수도 있어요. 함수 수식일 수도 있다, 이런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와 같이 제가 수식을 작성했어요. 만약 여기서 D5가 되겠네요. 그죠? D5가 되겠네. D5가 돼야 되겠어요. 자, D5 셀 값이 12보다 크면 3000이라는 값을 반환하고 12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짓이라면 이쪽을 세 번째 인수를 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세 번째 인수에서도 8 이상이면 또한 2000을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지급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함수의 인수 안에 또 함수가 들어간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가요? 이 값이 실제로 구값이죠. 구값이면은 여기 참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3000을 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거짓인 요쪽에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보다는 크다라는 요 참에 해당되니까 결국 2000원을 지급하는 거죠. 이 얘기는 12개 이상 판 사람한테는 30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8개 이상 판 사람한테는 2000원을 주고, 8개도 못 판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렇게 그 값이 반환되고, 수식 입력줄에는 아까 했던 이런 수식이 입력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은, 그럼 이 수식을 우리가 매번 이걸 입력해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이 수식을 우리는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복사하느냐? 현재 셀 선택된 데에서 여기 선택 핸들이라고 까맣게 여기 점이 있죠. 요거를 드래그 하시면은 그대로 요 수식을 요 상대적인 좌표값에 따라서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복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이제 이 8셀을 한번 볼까요? 요 값은 이호원이라는 분이 4개밖에 못 팔았기 때문에 첫 번째 인수 값에서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요 값이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 값에 해당되는데, 그 다음 값에서 8 이상이면 2000을 주는데 2000에 해당되지 않죠. 4니까. 그러니까 0을 결국 반납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같은 방식으로 이런 어떤 10인 경우, 8인 경우, 7인 경우 이런 것들이 돼 있죠. 진경민 같은 경우는 8개를 팔았기 때문에 그래도 두 번째 2000이 해당돼서 요 값이 반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if 함수 되게 쉽죠? 그 다음에 if 함수 하면서 이 수식을 복사하는 걸 배웠어요. 복사한다는 것은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셀 주소에서 우리가 여기서 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트로 복사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복사했을 경우는 요 값을, 상대적인 위치 값을 가져서 복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상대 참조에 의한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함수로서 에버리지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게 평균을 구하는 함수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에버리지는 함수이고 그 인수 안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셀 범위에 대한 주소가 들어있으면 그 셀 범위에 있는 값들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비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비어있으면 그 값은 0으로 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거 간단히 실행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자, 이퀄 a ver a g 이라고 했죠. 가로 열고 이거 인수인 요 값을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값이 됐죠. 그러면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평균값을 구해줘요. 이것도 우리가 수식을, 그러면 요거는 지금 국어값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수식을 복사하게 되면 요것만 복사하는 게 아니라 요거 상대 복사가 되면서 자신의 값을 구하는 거죠. 영어의 값, 평균의 값을 구하고 수학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수식이 상대적인 자신의 위에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러한 위치 값들을 이제 더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에버리지 함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에버리지 함수. 자, 그러면 우리 에버리지 함수를 넘어서 다른 함수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함수인데요. 이번에 배울 함수는, 카운터 함수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해줘요. 그래서 그러면 숫자가 입력된 것만 구하나? 뭐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숫자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함수는 개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결시한 학생들은 그냥 결시라고 입력해주고, 시험 본 사람들만 시험 그 점수를 썼어요. 그러면 카운트 함수를 썼을 때는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들의 시험을 본 사람들의 개수만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카운트 함수도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국어 응시된 숫자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코로 COUNT 가로 열고 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카운트 함수니까 이렇게 하면은 16명 중에서 몇 명이 시험을 봤는지가 나오죠. 15명이라고 나오죠. 이와 같은 방식은 우리가 되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카운트 함수는 숫자가 몇 개가 숫자가 있는 셀이 몇 개인지를 구하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운트 함수 쉬우시죠? 그러면 좀 헷갈리시긴 하는데, 카운트 함수를 지나서 카운터 함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터 함수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해요. 비어있지, 그러니까 텍스트든 숫자든 신경 쓰지 않아요. 비어있지 않은 거, 뭔가 들어있는 그쪽에 셀의 그 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좀 계산을 엑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합격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니까 이코르하고 COUN 가로 열고 요곳에 그 셀 범위를 드래그해서 그 인수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럼 5명이 합격인 걸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카운트 함수. 카운트 함수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계산한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인수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맥스 함수와 민 함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맥스라고 해요. 그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는 민이라고 하고, 그 안에 이제 그 인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도 숫자가 들어가도 되고 셀 범위에 주소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셀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다. 이거는 뭐 이렇게 성적표 처리하거나 뭐 이럴 때, 또는 통계 처리할 때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구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요. 이것도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게 있다면 영어 최고 점수는 어떻게 할까요? 이코르하고 max 가로 열고 이것에 저기를 줘야 되겠죠. 이것에 인수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요거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로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죠? 이코르하고 min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인수를 이렇게 지정해 주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최소값은 40이에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를 하느라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조금 갖고 하니까 이거 뭐 눈으로 봐도 알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만약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일 때는 정말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점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합계도 구했고 막 이랬는데, 우리가 자동 합계 단추를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여기다 두고 우리가 여기서 홈 탭에서 여기 편집 그룹에서 자동 합계라는 게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몇 개가 나오죠. 자, 요거는 합계예요. 이코로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원하는 합계 요거 아니죠. 만약 여기라면 이렇게 드래그만 해주셔도 인수가 바로 바뀌어서, 자, 수학 점수의 합계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단추를 클릭하셔서 평균, 이렇게 해서 평균은 요거 아니죠. 원하는 것들은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줘서 요 값의 평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반에 이런 그 수학 점수의 평균 값은 82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구해볼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걸 구할 수 있는가요? 최대값 구해볼게요. 자, 여기서 맥시멈으로 했는데 총점에 이걸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총점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 여기다가는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자동 합계해서 최대값을 클릭해주면은 자동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여기서 드래그해서 총점 드래그해줘서 인수를 이렇게 지정해줘서 엔터를 쳐주면 바로 총점의
최소값을 구하는 식으로 될 거예요. 이와 같이 함수는 우리가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단순하지만 또 굉장히 복잡한 함수조차도 이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맥스 함수랑 민 함수를 했으니까 스트데브 함수, 이거는 이제 표준편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편차가 뭘까요? 자, 표준편차는 뭐냐면 평균값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A반의 평균이 만약 80점이에요. 근데 그 반 학생들은 워낙 성적 차가 별로 없어. 제일 못한 학생이 뭐 한 75점이고 제일 잘하는 학생이 85점이에요. 그러면 평균값을 중심으로 굉장히 가까이 모여 있는 거죠. 이것을 평균값을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만약 어떤 다른 B반 같은 경우는 평균이 80인데 제일 잘한 사람이 100점이고 제일 못한 사람은 0점이에요. 그러면 평균값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가 굉장히 큰 거죠. 요거 이해되시죠? 표준 편차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값을 기반으로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것을 계산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것 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있지만 우리가 엑셀에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인데, 자, 근데 여기서 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표본일 때, 표본에서 구할 때는 우리가 스트데브 함수를, 그러니까 STDEV 함수를 사용해요. 표준편차. 자, 근데 모집단 이게 뭐야? 모집단은 전체를 다 구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남산중학교 학생, 그러니까 남산중학교 남학생 전체의 어떤 그 평균을 구하는데 모두 다 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500명이라면 그 사람들 50명만 샘플로 만약 통계를 구할 수도 있겠죠.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러더라도 전체 의견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전체가 아닌 표본, 이걸 그러니까 일부의 값을 갖고 표본으로 구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std EV 함수로 쓰면 계산하면 되고요. 아니면 모조리다 전수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모조리다 한꺼번에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std EVP 함수예요.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표준편차를, 그러니까 표본의 표준편차, 모집단의 표준편차,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는 제가 완전히 엑셀 왕초보 분들한테 이걸 잘 안 가르쳐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미디어나 영상 광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많이 가르쳐 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소비자들이라든가 사용자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랬을 경우에 그들을 할 때 전수조사라는 거 아니죠. 이럴 때는 표준편차를 구해주면은 이런 통계치를 구하는데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엑셀 함수에서 실제 써보는 것들을 엑셀 함수에서 실제로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만약 이런 수식이 있다면, 만약 이 인원이, 우리가 표본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 학생이 한 4, 500명 되지만 16명만 뽑아서 우리가 조사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std-ev, 그러니까 표본 편차 함수로 구하면 되거든요. 이코로 먼저 하고 std EV 하고 가로 열고, 요거에 대해서 평균값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41 정도가 퍼져 있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영어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영어도 이렇게 수식을 카피해서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자, 수학은 값이 적죠. 표본 표준 편차가 작고 영어가 큰 편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수학 점수는 평균값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지만 영어 점수는 평균값에서 많이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샘플로 16명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반의 전체 인원이 16명이라고 한다면 std evp 함수를 써야 돼요. 모 표준 편차 함수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전체 인원일 때,
전체 이럴 때는 모호표 변별자를 써야 되고 std evp 함수를 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함수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겠죠. 표본일 경우와 이런 어떤 이게 전체 전수조사일 때 약간 차이가 난다는 점들, 이런 점까지만 알았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통계적인 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자주 사용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자주 사용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좀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함수 두 개를 더 배워볼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SUMIF 함수예요. 특정한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자, 이거는 SUM 함수랑 IF 함수를 짬뽕 있는 거랑 좀 비슷해요. 뭐냐면 첫 번째 한 인수가 있고 두 번째 인수가 있고 세 번째 인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인수에서 두 번째 인수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이건 크리테리아의 기준 그런 뜻이죠. 요 범위에서 요 크리테리아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서 요것의 합계를 구해주라 이거예요. 이거는 어떤 현금 출납부에서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예요? SUMIF C5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비품 항목인 것들만 찾아서 여기서 해당되는 값들을 계산을 하라는 뜻이에요. 계산해서 그러면 이거 가계부 할 때 식대의 합계, 비품의 합계 이런 걸 구하기는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저도 이걸 한번 또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자 비용에 대한 항목들의 합계, 이자 비용이 여기서 요 지출이 얼마가 됐는지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코로하고 SUMIF를 입력을 하시고, 일단 이 셀 범위를 지정해야 되겠죠. 여기 안에서 뭘 찾아요? 이자 비용, 한글로 이자 비용이라고 입력된 거를 찾고, 자, 여기서 또 그 이자 비용이라는 걸 찾아서 지출된 금액, 그러니까 지출된 금액, 이자 비용은 지출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 셀 범위 안에서 해당되는 값을 찾아서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이런 현금 출납부 할 때 특정한 어떤 항목에 대한 항목이 얼마만큼 대대로 저희가 됐는지를 좀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표시 형식이 좀 이상하게 돼 있네요. 표시 형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통화로 바꿔줄게요. 통화로 바꿔주는 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을 썼단 얘기죠. 이 정도 금액을 썼단 얘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SUMIF 함수를 구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어요. 즉, 다시 말하면 전체에서 요 셀 범위에서 비품인 거의 항목을 구한다든가, 뭐 비품인 거의 항목 또는 어떤 대금인 거의 항목, 이런 식으로 SUMIF 함수를 우리가 사용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제가 설명을 좀 쭉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번에 거는 이제 COUNTIF 함수예요.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만족하는 거의 개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비품은 몇 건이 이루어졌냐, 막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요 셀 범위 안에서 이자 비용이 몇 건이냐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비용이라고 돼 있죠. 여기 셀 범위 안에서 얼마나 돼 있느냐. COUNTIF 함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COUNT 함수는 여기서 만약 우리가 엑셀 파일을 산다면 여기서 요걸 보시면은 요 셀 인수가 두 개예요. 요 셀 범위에서 이자 비용의 건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비품은 또 어떻게 구할까요? 이코로하고 우리가 COUNT COUNTIF하고 여기서 비품, 이렇게 여기에서 첫 번째 셀 범위를 지정했어요. 쌍따옴표하고 비품, 쌍따옴표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비품이 몇 건인지를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했어요. 그 다음에 대품, 그 다음에 수입도 마찬가지죠. 이코로하고 COUNTIF COUNTIF 하시고, 자, 여기서 이번엔 대금이죠. 심표하고 이 심표는 인수와 인수를 구별해주는 기능을 해요. 여기서는 대금, 한글로 대금,
땅따옴표 이렇게 하시면은 대금에 대해서 이렇게 그 건수를 구해줘요. 카운트 if 함수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지금 10가지를 배웠어요. 그쵸? 10가지를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요약을 해드렸는데, 보시면은 이제 다음과 같아요.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sum 함수. 이거는 인수가 여러 개였죠. 뭐 굉장히 많아도 상관이 없고요. 자, if 함수는 보통 이거의 인수가 3개였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가 참이면 두 번째 인수를 실행하고, 첫 번째 인수가 거짓이면 세 번째 인수를 실행한다. 자, 에버리지 함수는 평균값을 구하죠. 인수에 대한. 카운트 함수는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 카운트 함수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맥스 함수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민 함수는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 그 다음에 표본의 표준편차를 구하는 함수. STEVE 함수였죠. 그 다음에 모집단 전체를 다 해서 표준편차를 구할 때는 스태프 STDEVP를 구하시면 되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 특정한 조건에 맞는 이거는 sumif 함수는 인수가 3개였고, 첫 번째 셀 범위에서 두 번째 셀 범위에 그것이 맞는 조건이 맞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더해주라는 뜻이에요. 더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더해주냐? 그럼 세 번째 인수에 있는 셀 범위에서 해당되는 같은 행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항목에 따른 것을 더해주는 데 쓰고요. 요거 count if 함수는 그 조건에 맞는, 그러니까 인수가 2개인데 첫 번째 셀 범위에 두 번째 이제 인수로 있는 그 조건에 맞는 것의 건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금이 몇 건인지 뭐가 몇 건인지 이런 걸 계산했어요. 자, 우리가 엑셀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 원리를 터득하시면 이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찾아가면서 활용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수업 좀 바쁘고 숨가쁘게 진행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